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개방형과 폐쇄형 선택식 고려 사항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질문 문항 작성 시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질문 문항의 문장을 어떻게 작성할 건가는 질문지 작성의 핵심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문 문항은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어떤 단어와 구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귀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질문하는 것보다 귀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꺼리겠죠. 하지만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인구 고령화를 위해서 재정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인데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어디에 더 응답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위의 질문에는 감정적이거나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단어의 사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성과 단어 선택만으로도 응답의 범주인 찬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복지라는 단어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은데 미국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미국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가?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 이상의 이쪽에 뒤에 거에 찬성자가 나왔다. 자, 질문 작성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또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속어, 은어, 약어 등은 피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속어라든지 은어, 약어 이런 거 지금 저도 애들이 쓰고 있는 걸 그런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런 것도 막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거를 설문지에 쓰는 거는 안 된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둘째로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삼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장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하고 애매하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들이 동일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앞서 제시한 예의 귀하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수 있다. 네 번째, 응답자가 편견을 가지고 응답할 가능성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을 자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 표현, 특히 이중부정의 표현은 응답자가 잘못 읽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묻는 질문을 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든가 여론을 또한 호도하든가 그러면 안 된다. 가급적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적 문제나 일탈 행동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또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를 꺼릴 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장해서 응답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응답하는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서베이에는 두 가지 질문 순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체 질문지 문항들을 배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문항들 앞에서 특정 질문들이 나타내는 맥락적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에게 편안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문항들을 배열하는 게 좋겠죠. 질문들은 초반, 중반, 종반 질문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베이를 설명하는 소개글을 먼저 싣고 이거는 뭐뭐뭐 때문에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하는 것을 싣고 흥미롭고 유쾌한 질문들을 초반부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에 응할 수 있겠죠. 응답자들이 쉽게 답할 수 있고 질문지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분하게 배경을 묻는 질문들을 피하고 위협적인 질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중반부에 일반적 주제들에 대한 문항을 배열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문항들을 섞는 것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요. 질문 주제들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배열하고 문항들이 응답자들 하여금 기억하고 편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반부에서 주의할 점은 위협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 조사자들은 이렇게 제시되는 문항 순서가 응답자들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끝나면은 응답자들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순서 효과는 의견이 강하지 않은 응답자들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들은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을 하는데 앞에 있는 질문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따분한 인구 통계학적 자료, 즉 성별, 연령, 소득과 같은 일반적 사항들은 질문지의 앞부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반적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기 쉬우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응답을 마치기 전에 질문지를 폐기할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그러나 면접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반대가 되고 있어요. 위의 자기 개입식 질문지에 지금까지는 자기 개입식 자기가 쓰는 거였죠. 문항 순서와 다르게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면접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자와 면접자 간에 빠르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조사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를 얻어요? 신뢰감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일반적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감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면접자는 가족 숫자를 세고 각각에 대한 가족 사항이나 가족 구성원의 인구학적 내용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질문들은 비위협적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러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과 같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 묻더라도 덜 위협적으로 느낄 것이고 또 당연히 면접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순서 결정은 이렇게 됐고요. 면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입식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형태는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질문의 형태 선정은 해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응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얻고자 하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질문의 내용, 응답자의 특성 및 질문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을 고려해서 개방형과
폐쇄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폐쇄형 질문의 다양한 응답 형태에 따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쇄형 질문부터 하기 전에 개방형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개방형 질문은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유응답 질문이라고도 하며 응답 항목을 특별히 제공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형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아는 현재 생활하시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주거, 생활비, 건강,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특정한 그게 팩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 의미죠. 조사자 임의자로 임의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도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폐쇄형 질문은 몇 개의 선택 항목 가운데 응답자가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응답 형식에 따라서 찬반식 질문, 그 다음에 평정식 질문, 다항 선택식 질문, 사지선당, 오지선당, 누적 척도식 질문, 서열식 질문, 여과형 질문, 수반형 질문, 행렬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찬반식 질문은 어떤 거냐? 찬성, 반대 같이 이분법적으로 응답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기아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니까 얘기했죠. 네. 또는 기아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찬, 반, 예, 아니요. 다음 평정식 질문. 응답자의 의견의 강도를 묻기 위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응답 카테고리 수에 3, 4, 5단계의 평정식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커트 5점 척도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기아는 사회복지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매우 만족하다. 5점. 여기서는 매우 불만족하다. 1점,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이제 보통이란 얘기죠. 3점,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정식 질문이다. 그 다음에 다항식 질문. 이 질문 형태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태도 연속 선상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항 선택식 질문은 여기 보면 2개를 고르시오. 여러분들 시험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보면은 다항 선택식 질문이에요. 문제가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6개 딱 나오면은 6개 여기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기아의 의견은 해갖고 2가지를 선택하시오. 아니면은 답을 다 쓰시오. 어떨 때는 4가지, 6가지가 다 답일 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항 선택식 질문은 이렇다. 태도 연속 선상에 있는 거는 서스톤의 유사동감법에 근거한 척도 구성을 의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에 대한 기아의 의견 여기서 2개만 고르세요 하고 전문성은 전문적 일만 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거를 어떤 거를 할 거니까 1번, 2번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1번, 3번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면서 고르는 게 태도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다음 선택식 질문 중에 태도 연속 선상에 있지 않은 것 그거는 이제 기아는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2개 이상 고르시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았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알았다. 이웃을 통해서 알았다.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게 같은 태도가 아니지만은 그 두 개 이상 고르는 것. 다음 선택식 질문. 같은 태도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누적 척도식 질문이 있습니다. 누적 척도식 질문은 일련의 문항들이 의미상 서열을 이루고 있어서 강한 개념을 가진 문항들은 약한 개념을 가진 문항들을 의미상으로 포함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의 동해, 여러분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찬성합니까? 네. 그러면 기아의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찬성합니까? 네. 마을은 좋아. 그러면은 귀하의 집 옆에 장애인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닐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장애인 시설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서울 은평구인가요? 어딘가요? 서울 어디서 그랬죠? 그만큼 내 주변에 우리 마을 전체에서 하나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내 집 옆에는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의식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적 척도식 질문에는 점점 강한 개념을 가진 문항들을 약한 개념을 가진 문항들을 또 포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의미상 서열을 이루고 있죠. 처음에 동, 마을, 집역 이런 식으로 점점 축소돼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 누적 척도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서열식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대답을 여러 개 열거해 놓고서 중요한 순서, 좋아하는 순서 또는 싫어하는 순서 등을 순서를 매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카테고리 전부를 대해서 서열을 선택하는 것. 다음에 보기에서 기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갔냐? 재산. 요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들은 재산을 많이 보는데 당사자들은 재산을 안 보더라고요. 뭐 용모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대부분 직업, 건강 이런 식의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재산이 1번, 직업이 2번, 용모 3번, 건강 4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서열식 질문이고요. 카테고리 아까는 전체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서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귀하께서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3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기입해 주세요. 3개 심각한 사회 문제, 노동 문제, 실업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여기 노인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3개를 순서대로 기입해 달라. 카테고리 일부, 이게 전체적인 8개의 카테고리인데 그중 일부만 대해서 서열을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과성 질문과 수반성 질문이 있습니다. 여과형 질문과 수반형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다음 질문에서 어떤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를 여과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하의 질문들은 첫 번째 응답 결과에 따라서 응답해야 할 내용들이 다른 질문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여기 60살 되시는 분이 있죠. 60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니요. 1번. 피운다. 피운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 밑에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 건강검진 받을 때 건강검진 설문 조사표 같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1번 피운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2-1번으로 가라. 피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3번 문항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과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피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건강검진 받을 때. 그 다음에 행렬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행렬 질문 여러 개의 질문들이 동일한 응답 범주를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질문 형태로
주로 개념을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가 사용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렬 질문은 중복되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질문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응답자가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렬 질문은 유사한 질문들이 인접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질문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세요.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맞다.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젊은 시절만큼 지금도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해놨죠.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살아오면서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걸 꽤 많이 이룬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만을 여기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 아니다. 반대, 아니다. 했으면 살아오면서 갖고 싶은 걸 꽤 많이 이룬 것 같다. 맞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러다 보면은 좀 뭔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반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아니다. 그랬는데 살아오면서 꽤 많이 이룬 것 같다. 그것도 비슷하게 가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중간을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런 반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렬 질문까지 폐쇄형 질문이었어요. 다음 이제 사전조사. 설문지 초안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대규모의 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초안의 설문 내용, 언어 구성, 응답 형태 및 문항 배열에 있어서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사전조사를 수행해 보는 게 바람직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질문지가 제대로 된 질문지가 되어 있는지, 충실한 질문지가 되어 있는지, 또한 오타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미리 사전조사를 수행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설문조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설문지의 오류로 인해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무응답이 많은 문항에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응답자가 하나 혹은 특정 몇 개의 응답 범주에만 응답하고 나머지 응답 범주에는 응답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응답이 치우치는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작성하고 응답이 없는 몇 개의 범주는 통합하여 응답 범주를 작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많은 문항은 무응답의 이유를 찾아내어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바꾸거나 응답 범주를 재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응답도 안 하는 질문을 응답자한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둘째,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을 분석해서 폐쇄형 질문 형태로 응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응답의 내용이 개방형을 통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혹은 질문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질문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지의 오류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응답자와 접촉하거나 면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등 나중에 있을 본조사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획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어떤 어떤 문항에는 막 제대로 응답을 하는데 어떤 문항에는 아예
답도 쓰지 않다든가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가 좀 문항 자체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 또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문항을 설문지를 질문지를 다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요 응답하는 사람들 짜증냅니다. 성질나요. 안 그래도 바쁜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막 그러다 보면 중간쯤 하다 보면 에이 안 해, 나중에 다른 사람 해, 다른 사람한테 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팽개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안배가 필요하고, 또 한번 응답 이렇게 질문지 했을 때에 비용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 쓴다고 하면은 논문 설문지 한 장에 최하 5,000원 정도, 뭐 거기에 뭐 커피 쿠폰을 한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예전에는 뭐 볼펜 한 자로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뭔가가 자기가 응답을 했으면 뭔가가 조금 이렇게 보답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 있을 때 5,000원이 들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100명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갔을까요? 50만 원 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 25, 250만 원이 들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설문조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그거를 어디에서 통해서 할 수 있냐?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규모를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 작성까지 했고, 다음 시간엔 자료 수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아주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